오늘 행사는 AI 프렌즈 멤버십 데이고요. 저희 운영진 중에서 최우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최우성 박사님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연구원이시고 따로 소개 자료는 안 만들었는데 이 전력 분야에서 이 딥러닝 이용해서 아주 이제 선구적인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유영균 박사님께서 저희 연구단지 쪽에서 AI 연구자 모임, AI 프렌즈에서 이제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제 저는 운영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거창하고 MSG를 가득 넣게 포장을 하셨고요. 제가 전력 에너지 쪽에서 어떤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AI는 뭐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조금 흉내만 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금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선도적이다, 선구적이다 하는 것들은 정말 아니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좀 쫓아가지고 흉내만 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제가 AI 뭐 전문가도 아니고 AI 관련돼서 조금 해보는, 그리고 좀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다 보니까 제목조차도 얕고 넓은 기계공학자의 AI 적응기란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꼭지로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얕고 넓은 기계공학자 AI 적응기란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략 1시간 내에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끝나면은 5월 달에 시작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수요 및 SMP 예측 경진대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얕고 넓은, 네, 제 기계공학 자체가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파트의 발표는 러닝 딥러닝, 딥러닝을 배우는 내용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전력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지 분류하고 시계열 데이터의 분류를 하는 문제들을 AI 기술을 이용해 어떻게 풀었고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I를 좀 배워 나가면서 이제 제가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들을 같이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뭐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아이언맨 3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아이언맨 3에 나오는 장면이고, 이 꼬마 덕분에 토니 스타크가 나중에 아이언맨 뭐 약간의 정비를 한 다음에 네, 멋진 승리를 이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꼬마한테 공구 세트를 선물을 해줍니다. 공구 세트를 선물해주면서 그 미케닉이라고, 우리 미케닉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 그럼 미케닉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떤 거 생각하세요? 대부분 뭐 기능공,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능공이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어떤 기능공의 어떤 미케닉으로 정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미케이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아마 일본어에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공학을 했고, 정확히는 미케닉스 자체 역학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루는 사실은 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계공학이란 표현보다는 역학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에서는 역학공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공학이라고 하게 되면 기계를 다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케닉스라는 정말 어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역학공학이기 때문에 기계 외에도 힘을 다루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열에 대한 힘인지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힘인지 아니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자 간의 힘이든, 모든 힘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뭐 공부해보는 게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다루고 힘을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AI라는 어떤 솔루션 쪽에도 아주 큰 부담감 없이 좀 이렇게 딱 한 발짝을 내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안 스튜어트라는 분이 쓰셨던 책 중에서 세상을 바꾼 7가지 식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이거에 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제가 구분했는지 혹시 편하게 생각들 한번 잠깐 해보시고요. 음, 이 17가지 여러 다시 중요한 식들이 많긴 한데 세상을 바꿨다고 이야기할 때 파란색으로 쓰여진 거는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식들입니다. 활용하는 식들. 직접적으로. 뭐 사실은 저기 검은색 마듈리 겹치는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도 쓰긴 하지만 기계공학에서 뭐 베셀 함수나 뭐 진동 쪽 그다음에 나비에스톡 같은 어떤 유체의 문제들을 풀 때,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를 풀 때, 이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연히 극한값도 있고요. 다 기계공학에서 다 사용한 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수학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주제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규분포 함수죠. 정규분포 함수죠. 이게 확률 통계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왜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뭐 본고사에 나오는 시험 범위도 아니었고 대충 공부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평가하는 일, 그다음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아우르는 AI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 정규분포, 그다음 확률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 여러 가지 식 중에서도 이 정규분포, 사실은 확률, 그리고 통계죠. 정확히는 통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마 뭐 기본이 좀 깔려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계공학에서 다른 식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전력공사가 있고요. 한국전력공사는 대전 연구단지에 어, 기업 부설 연구소로서 전력연구원이 있습니다. 전 전력연구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부서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올해 초에 연구 전략실로 이동을 해서 뭐 과제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직접적인 뭐 날 코딩하면서 딥러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때는 신뢰성 공학에서 프랙처 메케닉스하고 나노 학제 전공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은 이제 PHM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이용해서 시스템의 어떤 건전성을 평가하는 쪽 관련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그 기계학회 쪽에서 이제 우수 논문상을 몇 개 받았는데 저기 18년도하고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는 머신러닝이랑 AI 쪽 관련돼서 그냥 라이트하게 좀 썼던 논문들이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우수 논문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첫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박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박사 학위할 때는 이 PHM이라고 해서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건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수명을 예측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 PHM 분야는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 어떤 값들을 계측하는 파트, 그다음에 그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거,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추론을 하고 나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세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약간 아카데믹한 영역의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헬스 매니지먼트가 크게 네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어 센싱 파트에서는 IoT나 와이어리스 센서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리즈닝 파트에서는 이게 추론이기 때문에 여기 리즈닝 그다음에 프로니스트 쪽에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력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발전소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전에 뭐 전산에서 저희는 이제 아바쿠스, 엔시스 계열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비선형 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가스터빈 문제에서는 CFD 열전달 구조, 그다음에 라이포스트 스마트까지 지금 1A FSI 결과 연구들을 좀 수행했었고, 그 연구부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소 보일러하고 터빈의 이상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가스터빈 이상 예측, 그 다음에 뭐 성능 평가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목을 보시면 얕고 넓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왜 얕고 넓었냐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PDF에 약간 불안정 문제로 좀 깜빡이고 있긴 하는데요. 이것저것 합니다. 운동도 워낙 좋아하고 뭐 행사 사회보고 기획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특별히 잘하진 않지만 좋아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얕고 넓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얕고 넓다 보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것들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좀 배워 나가는 거를 상당히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얕고 넓게 건드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딥러닝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관심 분야로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는 이전에 다른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술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멤버십 데이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저와 같이 뭐 잘 못하는 사람들도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2011년도는 이제 제가 뭐 머신러닝, 그다음에 베이지한 방법들이 썼던 일들을 좀 했었고요.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딥러닝을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2020년에는 딥러닝 이제 올해가 되겠는데요. 이제 딥러닝 플러스 뭘 할까 이제 좀 그렇게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멤버십 데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예전에 머신러닝 딥러닝들 어떻게 이제 좀 접근했었나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3월 달에 아마 제가 본격적 어떤 강좌 하나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여기 화면에서 이제 화면이 좀 작지만 홍콩 가기대 뭐 김서원 교수님 강좌부터 앤드류 교수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렉처노스트 저 스탠포드 쪽 관련된 강의들 텐서플로어 관련 튜토리얼들을 좀 보고 좀 그때부터 공부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튜브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유영규 박사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AI 프렌즈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AI 프렌즈에 합류하게 됐던 게 제 기억으로 2018년 11월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월에 유영균 박사님 어떻게 보면 AI 프렌즈 시즌 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간 세미나 체제로 도입됐던 2019년 초에 유영균 박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30분씩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한 30-40%는 그때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19년도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딥러닝 쪽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좀 그 상당히 많은 자료들 뭐 100%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지만 그때그때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자료 또는 어 몇몇 분을 좀 골라봤는데요. 뭐 앤드류 교수는 그 김서원 교수님께서 그 네이버에 계신 김서원 교수님께서 그 한국말로 번역하기 이전에 뭐 이미 그 코세라 통해 가지고 강의를 많이 올리셨고요. 스탠포드 계실 때 뭐 지금은 이제 바이두로 계셨다가 뭐 지금은 랜딩 AI로 따로 옮기셨죠. 그리고 김성원 교수님은 예, 뭐 한글 강의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저기 문일철 교수님은 카이스트 산공과 교수님이신데요. 몇 가지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문희철 교수님 강의는 제가 특별히 뭐 설거지할 때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설거지 시간에 심심치 않게 채우셨던 분이고요. 저기 맨 오른쪽에 이제 그 지금은 포스텍에 계신 이승철 교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AI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돌리는 분이 이승철 교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을 같이 하면서 좀 친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이 이제 한국 내에서는 그 기계공학에서 AI의 어떤 선구자는 이승철 교수님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연구하고 좀 배워 나가면서 좀 흉내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그 AI 프렌즈에서 이제 회장님이 계신데요. 그 회장님이 그 유영균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2003년도에 저희가 같이 대학원에 다녔었는데 그때 저희가 대학원생들이 미시건 대학에서 그 졸업생 심포지움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일주일간의 여정에서 지금 레드서클로 보시는 것처럼 항상 붙어 다녔어요. 항상 붙어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그걸 잊고 지내다가 2018년도에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이제 오늘까지 좀 끈끈한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을 많이 주시고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참 소중하다. 라고 해서 네, 딥러닝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이제 생각할 때마다 좀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주셨고요. 일단은 뭐 얕고 넓은 기계공학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딥러닝을 시작을 했고 딥러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랑 좀 연이 됐는지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트 2가 이제 AI 솔루션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AI 자체가 그 사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머신러닝에 특화된 기술, 또 어떤 데는 딥러닝에 특화된 기술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 오프라인 데이터를 이용한 베이즈한 MCMC 방법은 엄청 그냥 스키밍처럼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여기서 흐리게 보이는 이미지 분류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쪽이 어떤 실제 눈에 보이는 UI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까지 나오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딥러닝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발전소에서 증기터빈 엄청 중요한 설비고요. 발전소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증기터빈이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터빈의 정확한 상태를 아는 것들이 발전소의 건전성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그냥 간단히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PHM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HM에서 하나의 그 중요한 타겟은 그 RUL이라고 하고 있는 Remain Useful Life, 얼마 동안 이런 조건에서 더 쓸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잔존 유효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남아있는 수명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PH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잔존 수명, 어떤 시스템의 잔존 수명을 예측할 때 순수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어떤 물리 모델이나 역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그게 어떠한 특성의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모델 기반으로 어떤 예측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설계했을 때 만들어진 어떤 물리의 그 모델에 기반을 해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쉽게 예측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언서티티를 다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섞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리메인 유스풀 라이프 RUL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아까 증기터빈 같은 경우에는 그 주기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뭐 엔진 오일 교환하거나 뭐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타이어를 검사하고 교체하는 것처럼 보통 2년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한 40일 정도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재료적 관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간헐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그런 어선티티를 고려해서 좀 핸들링 해보자. 그리고 이제 충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어떠한 필요한 RUL을 결정할 수 있는 데미지를 뽑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베이지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뭐 발전소에서 뭐 얻어지는 일종의 어떤 강도 데이터들이 있고 그 강도 데이터들이 사실 분포 형태를 가집니다. 각각의 뭐 열화된 영역과 열화되지 않은 건강한 영역과 건강하지 영역 좀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운전 시간이 경과감에 따라서 그런 분포도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상태하고 문제가 된 상태하고 어떤 간격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분포라는 게 어떤 데이터의 언서튼티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언서튼티를 핸들링 해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이와 같이 어떤 약간 정규 분포 비슷한 것, 분포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그릴 수가 있고요. PDF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데이터의 언서튼티를 뭐 베이지한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그거 할 때 이제 이거는 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미지 인덱스라는 것들 정리하고 인덱스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했을 때 평균과 표준 번차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제 뭐 가정할 때 그게 유의미하냐 그런 그 모델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타임 도메인에 났을 경우에 그게 이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안 방법을 씁니다. 보통 베이지안 방법을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전 확률이 있고 어떤 라이클리후드라고는 어떤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딱 붙어졌을 경우에 향후의 확률이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서였던 사전 정보, 사전 확률과 그다음에 정규 분포로 가정한 현재 상태의 어떤 라이클리후드, 우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더 곱해졌을 경우에 향후에 어떤 식의 확률을 가질 수 있는가가 좀 정확히 예측하는 베이지안 방법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분포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포 데이터에 대해서 수학적인 포뮬러를 가능하면 그냥 그 분포를 쓰면 되는데 이게 언서튼티 안에서 어떤 특정의 어떤 유명 메트로 헤스팅, MH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통 MCM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샘플링하고 나서 이제 예측을 하면 어떠한 그 정규분 가정한 식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그 언서튼티를 고려한 비선형 관계를 뽑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데미지의 그로스를 예측하는 데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건 머신러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가장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히 했다 얘기하는데 그 어제 그 저희가 카톡 AI 프렌즈 카톡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연료 전지, 그러니까 차세대 전지에서 어떤 재료 관점의 건전성을 어떻게 예측하냐, 뭐 칼만 피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어떠한 특정 성능 또는 재료적인 신뢰성이 어떤 분포라는 것들 가정했을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프리디션을 하고 예측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AI 쓰지 않고 아니, 어려운 딥러닝 쓰지 않고 베이지안 방법이나 약간의 클래시컬 하다고 상대적으로 클래시컬한 그 약간의 통계 리그레션 아니면 베이지안 정도의 머신러닝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하게 딥러닝 쓰지 않고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제 AI 프렌즈 전체 카톡에서 이제 문의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 좀 판단을 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미지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그 AI 특히 그중에서도 딥러닝의 영역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는 이미지에 분류하는 문제들은 정말 잘 푼다고 생각을 해요. 다 된다고 좀 거짓말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문제를 좀 잘 정했을 경우에 그게 학습할 수 있는 이미지로 잘 구분을 해 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잘 풀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예전에 했던 거에서 알고리즘이 아니라 엔드 유저를 위한 솔루션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뭐 트랜스포머 러닝이나 뭐 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게 넘어가고 딥러닝의 일반적인 내용들도 많이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지에 대한 분류는 딥러닝 중에서 거의 요즘 뭐 뉴럴 네트워크 뭐 딥러닝 다 이야기해도 CNN으로 거의 딱 CNN 하면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CNN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CNN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에 적합하고 이게 공간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미지의 어떤 분류에서는 정말 탁월하다. 거의 뭐 시간에 따라서 예측하는 문제를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RNN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풀어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CNN이 더 정확한 결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단순한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예측하는 연속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문제 또한 CNN이 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CNN 같은 경우에는 뭐 컨볼루션, 사실은 이제 뭐 적분이란 개념이긴 한데요. 컨볼루션 내기가 뭐 RGB 값들이 중첩됐을 경우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느낌의 채널, 그다음에 이게 스트라이드 필터, 저 이게 뭐 움직이면서 이게 뭐 빈 공간이 없게끔 채워지면서 이제 필터를 추출하는 내용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기술에 녹아십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0을 채워가지고 이게 매트릭스에서의 어떤 싱글레티 문제를 막기 위한 패딩,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냥 맥스 풀링 다 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서 일단 필터가 이제 어떤 이미지에 딱 지나가면서 이게 어떤 키 피처 값들이 추출이 돼야 되는데 그 인자 중에서 어떤 맥스 값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맥스 값들이 추출이 된 형태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뭐 스택 돼서 쌓아지겠죠. 이런 형태의 CNN이 가장 좀 유명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딥러닝 그렇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얕고 넓은 기계공학자가 이것저것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는 그 어떤 기계의 수명을 평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저기 골다공증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골다공증 이미지처럼 어떤 기계 재료적인 어떤 시스템이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이 되면 그 골다공증에서 어떤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재료 강도가 저하되면서 그 미세 조직이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손등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작은 조직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미세 조직들이 열화가 되면은 뭐 균열이 발생을 하고 뭐 문제들이 점점점 시키고 균열이 발생하고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래서 관련 자료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보통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고온 설비를 쓰는 데에서는 어, 고온에서 사용되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소재가 쓸 수 있냐, 쓸 수 없냐를 평가하냐면 그 저희 오른쪽에서 보시는 제 마우스를 보이시겠지만 어떤 얇은 필름을 가지고 미세 조직이 딱 이렇게 본을 뜨고 그 본이 떠진 거를 실험실로 가지고 가서 현미경으로 사람이 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사람이 봐서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기공이 있냐 없냐 아니면은 그게 약간의 미소한 사이즈의 균열이냐 아니면 큰 사이즈의 균열이냐 눈으로 보고 등급을 그냥 매깁니다. A, B, C, D, E, F까지 이를 매기는데요. 이거 사람이 하고 뭐 그 어떠한 정량적으로 이렇게 딱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딱 보고 이제 전문가들이 아 이거는 B 아니면 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하고 F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되게 우습게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쪽 관련돼서 연구를 좀 했었는데 진짜 딥러닝 아까 2017년도에 어디 강의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하다 보니까 강의 받으면서 엠리스트에서 숫자 구분하는 것만 열심히 딱 풀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 레플리카라고 하는 재질의 열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미지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등급화시키는 거는 명확하게 딥러닝 그중에 CNN 쓰면 되겠다라는 게 딱 직관적으로 느낌이 딱 왔습니다. 그때 느낌이 와서 딥러닝 기반으로 자동 열화 평가하는 걸 좀 만들자. 뭐 현미경 현장에서 찍고 현미경 가지고 와서 사람이 그 초점 조절해 가지고 보지 말고 바로 보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사진 이미지를 얻어 분석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긴 했는데 일단 이미지 얻은 거에 대해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딱 넣었을 경우에 정확하게 판단하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좀 정량적인 값을 주자라고 이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딥러닝이 기본적으로는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보통 10억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를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특정 그 픽셀 단위에서 이미지를 돌리거나 로테이팅 해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착안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어규멘테이션 하는 것들을 좀
넣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하고. 근데 이거 이전에 뭐 데이터 뭐 조명에 따른 언서튼티는 좀 죽일 수 있고 노멀라이징 하고요. 그래서 제한된 수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작은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 우리가 나중에 피클링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엄청 많이 만들어 보자. 그런 컨셉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한 장의 사진 가지고 보통 몇억 개 이상씩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줄을 가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써서 어떤 등급이다, 뭐 숫자가 3이냐, 4냐, 5냐 이렇게 구분한 문제가 아니라 3일 확률이 몇 프로, 4일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등급에서 내가 얻고 싶은 등급, 평가값의 몇 퍼센트가 그걸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들까지도 이제 코드 안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나를 분석하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서 한 10개를 딱 측정했을 경우에 10개 측정했던 결과값들이 분포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포를 나중에 중첩시키게 되면 신뢰도 엄청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 개발한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냐? 근데 이게 미세 조직에서 데이터 픽셀 단위로 오규멘테이션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트레이닝 이미지 그냥 등급별로 사진 하나씩 그리고 오른쪽은 트레이닝 이미지 9개. 그리고 그거 각각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서 이터레이션을 뭐 1000번을 하냐 아니면 3만 번을 하냐를 봤을 경우에 맨 왼쪽에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트레이닝 이미지 한 번, 이터레이션 3만 하게 되면 거의 99에서 100%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정의한 이 문제에서는 확실한 애매한 사진 다 빼고 각각 등급별로 확실한 사진 딱 하나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검증을 했고 관련된 내용들은 뭐 작년에 이제 뭐 논문이 게재가 됐었죠. 근데 여기까지가 예전에 한번 발표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는 연구자 입장에서 논문까지 딱 쓰긴 딱 좋아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쓸 때는 이렇게 코드 그냥 파이썬에서 돌릴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서 좀 돌릴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기 유클리드 소프트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프로그램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뭐 이런 뭐 장고 이용하고 약간 DB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쿠다, 아나콘다 이런 개발 환경 안에서 음, 그쵸. 개발 환경에서 이제 사실은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렇게 로그인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을 수가 있고 기본적인 화면에서는 내가 학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료에 따라서 그 딥러닝 모델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몇 개를 좀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어떤 사진을 가지고 딱 긁어왔을 경우에 그 사진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 그 재료에 따라서 이제 그 모델들을 좀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뭐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기존에 있었고 내가 이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재료가 이거니까 그거에 맞는 트레이닝 된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들을 다 선정할 수가 있고 그 모델들이 결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그다음에 어떤 특정 내가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등급화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딱 원하는 사진 하나씩 등급별로 등급이 4개면 4장, 5개면 5장의 대표적인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그 딥러닝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다 업데이트가 돼서 DB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뭐 모델을 불러오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플랜트라고 했을 경우에 그 플랜트의 정보, 그다음에 그 재질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상 원본 이미지가 있고 평가한 결과가 나오고 오른쪽처럼 확률값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현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쉽고 기본 기술적인 것들은 전혀 모르지만은 좀 편하게 해 달라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고서 템플릿 만들어 놓고 나서 뭐 10개 이미지든 100개의 이미지든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뭐 테스트 결과, 등급, 그 등급에 대한 퍼센트, 그리고 그 사진 이미지하고 통계적, 확률적인 디스트리뷰션 형태의 결과가 자동으로 보고 생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 기본적으로 DB를 만들어 놓고 구현하고 있으면은 이제 외부로 접근해 가지고 자기가 그때그때 분석했던 결과를 얻어 올리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DB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DB를 잔고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나 그런 그 트레이닝된 모델들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드민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전체 재료에 따라서 딥러닝 모델들을 잘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고,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게스트로 접근해서 단순하게 모델 연담 및 평가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자 계정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사용자 변경된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뭐 어카운트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베이직 기본 정보가 있고 세팅도 하고 어널리스하고 리포트하는 것들이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만 세팅만 해놓으면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서버 기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 모바일 웹 브라우저만 나중에 잘 설계를 해서 연동만 시켜 놓으면은 제가 원하는, 사실 궁극적인 것도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폰 같은 데서 광학 카메라 딱 붙인 상태에서 웹 모바일로 딱 접근하고 그 바로 분석된 결과를 현장에서 얻는 건데요.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연구 과제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연구 과제 하다가 스피노프로 해서 뭐 어떤 예산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짬짬이 저희 아까 그 같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랑 상의해 가지고 연구 과제 예산 없이 그냥 했는데,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딥러닝 솔루션 중에서는 가장 그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좀 파워풀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관련돼서 클라우드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쪽 필드에서 그래도 나름 뭐 10년 이상 연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현장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건 뭐 향후의 연구 주제도 될 수가 있긴 하는데, 어떤 특정 소재, 그러니까 재료라고 봤을 경우에 그런 재료의 기본적인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뭐 XID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뭐 원소들을 딱 본 다음에 동위 원소들이나 원소의 어떤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재료가 뭐다라는 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버진 데이터, 그러니까 열화되지 않은 데이터나 어떤 특정 열화된 데이터들을 좀 잘 정리만 해 놓으면은 사진만 가지고도 이 재료가 뭔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같은 경우 이제 뭐 제가 연구 과제를 좀 계속 지금 하면 뭐 그것까지도 또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 실험하시는 분들을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기계 재료적 관점에서 어떤 뭔가를 평가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재료 실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딥러닝을 좀 쓰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기분 좋게 상의도 해드리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제 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미지의 분류는 딥러닝의 CNN이 제 경험 안에서는 최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딥러닝 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머신러닝 영역을 할 수 있는 게 좀 없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해 보다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고온 부품 열화 평가를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해봤죠.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 하는 것들,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했었고요. 보통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구분을 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라고 이야기해요. 피처를 사용자가 좀 정의를 하면 머신러닝이고, 그거 없이 알아서 구분해라 그러면 딥러닝, 이거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영역과 그런 피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머신러닝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코드넷이라고 하는 이쪽 사이트에 가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 그다음에 이미징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그 시그널 오디오에 대한 분류하는 것들이 이제 좀 오픈 소스로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런 소스들을 이용하면
이제 이미지 어떤 분류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 보통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가장 키는 엣지를 구분하는 거는 엣지, 코너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정확도 높은 오픈 소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컨셉 안에서 그 엣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는 서프, 뭐 프리크, 뭐 브리스크 이런 게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미지 안에서 특징점을 추출해야 되는데 이게 엣지하고 모서리, 그러니까 엣지하고 그다음에 엣지가 만나는 영역, 그다음 경계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추출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서프라고 프릭하는 방법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것들은 뭐 해시언 매트릭스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 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오리엔테이션에서 엣지를 좀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서프하고 프리크가 이제 특징점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좀 정의를 하고, 그러면 특징을 추출했어요. 그럼 그 특징점이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특징점들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SVM, 이건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이거든요. 그런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떠한 그 이렇게 2차원이 아니라 다차원 데이터에서 어떤 공간적인 경계를 나누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고 거기에서 이제 그 나눌 수 있는 하이퍼 플레인을 정의를 할 때 뭐 가우시안 커널, 폴리노미안 커널, 히스토리안 인터랙션 커널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관련돼서 이렇게 아이디 넣고 기본적인 정보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키고 서프나 프리크 그다음에 가우시안 커널 이렇게 선택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데이터 로드한 다음에 익스트랙 통해 가지고 피처를 뽑아내고요. 소프트 벡터 머신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커널을 정의한 상태에서 트레이닝 시키면 되고,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폴더에다가 내가 분석해본 사진 넣어놓고 그걸 자동으로 로드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딥러닝처럼 이렇게 데이터셋, 클래스 레벨, 그다음 이런 식의 결과값들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버튼 하나 누르면 리포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리포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약간의 에디팅을 위해서 엑셀로 딱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엑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 분이 약간 에디팅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감사하게도 그 아까 이제 필드 쪽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소 손상 평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쓸렸고, 뭐 좋게 이제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한전에서 주관하는 그 국제 발명 대전이 있었고요. 관련된 기술을 좀 소개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상들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논문을 쓰거나 연구로 해서 알고리즘으로 딱 끝나지 않고 진짜 엔드 유저가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 관련된 두 가지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 관련된 기본 내용들은 작년 올해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기술 이전이 돼서 이걸 하시는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좀 활용하고 계시고, 관련된 데이터들은 계속 공유하면서 이제 이거를 더 좀 완벽성 있게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지 분류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구분하는 문제를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네, 이제 됐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석탄도 잘 못 되고 원자력도 못 되는데 그 가스터빈 발전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스터빈 발전소 중요한데 이렇게 압축기 블레이드가 손상이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떤 회전 기기에서의 문제가 되면 보통 진동 데이터를 보거든요. 진동 데이터가 초당 한 6천 개 정도 데이터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진동으로 어떤 회전기기나 뭐 가스터빈, 뭐 증기터빈, 뭐 펌프, 회전체 이런 많은 부분들은 보통 진동 데이터를 이용하는 신호 처리가 거의 한 8, 90%는 8, 90%. 그런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 전문가들도 엄청 많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쉽게 도움될 수 있는 것까지 좀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얕고 넓은 기계공학자 입장에서는 한번 좀 호기심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제 진동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결론 얻었습니다. 그분 거기에 어떤 지휘장 비율도 좀 높고 그분들의 어떤 그 고전적인 딱 생각들이 있거든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진동 데이터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 데이터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FFT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식의 전통적인 진동 신호의 그 진동 데이터의 신호 처리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초나 분에 따라서 저장이 되는 데이터 정도만 가지고 해보자. 이제 그런 약간 오기로 시작했던 연구 과제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시스템에 대한 그 진단,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데이터가 정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다르더라도 정상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제 고장 나면 안 되는 설비들은 고장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 운전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 운전 데이터를 의미 있는 이상 운전 데이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실시간 데이터들이 DB에서 계속 오거든요. 초당 오는데 이게 초당 쌓여지는 데이터를 바로 땡겨와서 각각 평가한 다음에 어떤 특정 고장이라고 하는 프로버빌리티를 뿌려주는 이 일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자동으로 학습해야 되냐? 그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 3년은 전문가가 정상과 고정 데이터 다시 한번 추출한 상태에서 약간 학습하고 나서 학습한 모델에 대한 것만 다시 업데이트 시켜 배치 형태로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 뭐 약간 노가다성도 필요하고 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인터페이스 영역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AI 솔루션이나 알고리즘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 연계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코드 짤 때도 방향 잘 잡고 짜야 나중에 그 생 고생을 좀 덜 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 그 얕고 넓은 기계공학자가 AI를 조금 흉내만 내고 있는데요. 4D라고 제가 얘기 그냥 정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4D. 4D가 뭐냐? 그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 없으면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사실 허울만 줬고 쓸모없는 솔루션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들은 다 아시겠죠? 좋은 데이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게 필요하죠. 지금 네, 꼬마가 왔다 갔다 해서. 그 다음에 그 좋은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추론을 하거나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뭐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좋은 알고리즘들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때 마지막으로는 좋은 지식, 좋은 문제, 좋은 알고리즘, 뭐 좋은 데이터, 그럼 다 끝날 것 같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포장이 돼야 됩니다. 잘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래서 좋은 화면의 UI 설계가 돼서 잘 디자인된 UI가 있어야 그 가치가 정말 인정을 받지. 앞에 세 개만 가지고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딥러닝 AI를 이용한 어떤 특정 서비스나 솔루션들에 대한 의사결정자 평가는 개발한 사람이 하지 않거든요. 그건 사용자가 합니다. 사용자나 의사결정자가. 그런 분들은 도메인도 모르고, 이런 얘기 좀 조심. 도메인도 조금 모르고, 데이터도 조금 모르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자리에서 들은 것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딱 화면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직관적인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디자인 파트 또한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거 꽝이면 아, 안 됩니다. 뭐, 저희가 구글 딥마인드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딥러닝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고르거나 모디파이를 하고 마지막에 튜닝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의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고르고 이벨루에이션 하는 쪽에 엄청나는 포커스를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그거는 정말 엄청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새로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적용해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라도 빨리 내야 되고 그게 디플로이까지 빨리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서비스의 어떤 솔루션까지 염두하셨을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로드들을 타임 스텝을 좀 잘 설계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는 딱 그 좋은 UI, UX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ABB라는 곳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사람과 데이터, 툴 이런 것보다 사람과 문화가 더 중요하다. 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그 담당한 팀에서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잘 세팅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라는 얘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치는 말씀 잠깐 드리면은 도메인 중요하고 좋은 문제를 잘 정의하고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딩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얇고 넓으니까 살짝 터치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도메인에 맞는 좋은 문제를 잘 설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AI의 문제는 그냥 50% 이상 해결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표면 조직의 열화 상태가 구분한 문제이고 그거는 딥러닝에 CNN 쓰면 되겠다라는 것들은 그냥 제 약간의 깔때기를 좀 대면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서비스까지 가는지까지 설계가 딱 되게 되면 그게 좀 괜찮은 예라고 저는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들은 그 AI 굳이 필요한 문제가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조건 AI가 중요하다고 해서 AI를 붙여야 연구 과제가 된다고 해도 굳이 AI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단순하게 머신러닝, 리그레션만 해도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 AI는 지향하자. 그리고 이제 공부가 아닌 쓸모 있는 AI 솔루션까지 만들려면 잘 설계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혼자 하면 절대 안 된다.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현재 그 MS의 그 CEO가 사티아 나델라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문화로서 뭔가를 아는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룹으로 옮겨갔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I 프렌즈 함께 하시면 됩니다. AI 프렌즈 함께 하시면 되고요. 우분투 많이 쓰시잖아요. 그 우분투가 이제 사람은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인력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앞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더 큰 전체에 속한 존재임을 아는 그에게 온당한 자기확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떠한 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AI 기술이 사람한테 유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연대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AI 프렌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AI 프렌즈에 더욱더 함께 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네, 발표고자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얕고 넓은 기계공학자의 약간의 부끄러운 AI 적응기하고 약간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질문, 네, 해주시면, 어려운 거 해주시지 마세요. 네, 쉬운 걸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일단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 대단한 거는, 사실은 딥러닝 많이 하지만 현장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서비스까지 간다든지. 그런데 이게 그냥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하려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력 수급 예측치 가지고 선물 거래 금융 상품 만들다. 제가 이게 사실은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거는 전력 수급 예측치를 가 정확해야 되는데 전력골에서 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희망하는 것들은 저희 한전전력연구원 전력 수급이나 개통 한계 가격 S&P를 예측하진 않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제 약간의 정말 그 문제에 좀 매여 있다 보면은 딱 그거에 국한돼 가지고 좀 국소적인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전력 수급 S&P를 예측하는 영역에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의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좋은 어떤 결과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균열 문제도 그때 우리가 네, 그 제도 열화 문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네,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거 제가 네, 좋은 솔루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콘크리트가 사실 균열은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SOC 콘크리트 균열 체크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 데이터 자체가 잘 정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했다는 얘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을 하고 동일한 배율로 다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다는 좀 장점이 있었는데 SOC 콘크리트 균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균열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균열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콘크리트 안에서 이제 그 이미지만 가지고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에 맞는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일산에 때는 일산에 한번 가셔야 되겠는데요. 일산요. 네. 네, 코로나 끝나면 한번 네,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출장을 못 갑니다. 지금 대전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손 박사님 뭐 사진으로 크랙 구분했던 논문 적용된 프로그램 실제 현장에 사용되었나요? 그러니까 재료 내용이죠. 열한데 그 크랙도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합금으로 되어 있는 합금관 같은 경우에 고온에서 사용되는 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인이라고 하는 서로 입자가 미세 조직의 입자가 있고요. 그 그레인 바운더리가 있어요. 입자들의 어떤 경계면이 있는데 그 경계면에서 뭐 기공 보이드가 발생을 하고 그 보이드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균열을 성장하는 건데 그 단계에 따라서 점진적인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 적용했고요. 저희가 기술 이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업체에서 기술 서미나를 하고 그 업체에서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임무의 사진 몇 개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테스트 해보자. 직접 음. 잘 되나 구분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다 맞췄죠. 네. 기술 여쭤봤던 거는 네. 아까 UX 문제를 조금 말씀하셔서 실제 예, 이제 예. 구글만 가지고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장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아니, 이제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제 말은 이제 그 구분하는 거는 뭐 잘 됐을 텐데 그거를 네. 실제 만들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사용할 때 생기는 게 UX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이제 투 스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하고 딥러닝 알고리즘하고 머신러닝 프로그램으로 아예 딱 전달했습니다. 머신러닝 프로그램. 근데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도가 한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85% 사람보다 높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은 알고리즘적인 부분에서 좀 정확하다고 검증을 했었고, 근데 현장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전달을 해드렸죠. 이제 네. 그분들이 클라우드 그래서 이제 구축할 겸 저희가 좀 가이드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아직 그 기술 교육 세미나는 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이랑 다 일체형 다 드리려고 DB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자료 연구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원자료 연구원에서 그뭐 모디파이드 나인크롬 이런 거 그 재료 실험 열심히 하세요. 사실은 크립 실험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크립 실험 하신 다음에 보통 그 비스코 플라스틱 비헤이비어에 관련된 전산 해석도 하시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재료의 어떤 퍼티그 특성이나 크립 특성들을 보시긴 하는데 그 중간중간 실험했던 것도 빼가지고 딱 학습을 시켜놓게 되면은 어느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딱 얻어왔을 경우에 이게 실제 라이프 컨디션이 몇 프로다 딱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뭐 연구 과제가 뭐 계속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소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도 어떻게? 특허는 냈습니다. 특허는 냈고요. 특허는 같이 냈고. 예. 네, 저희하고 같이 하시죠. 네. 지분율 드리면 제가 네. 기술이전에서 예. 기술료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게 네. 사실은 현장에 쓰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다음에 거의 커머셜하게 도움되려고 하는 검증 작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검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았지만 거기서 이제 단서가 뭐였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확대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 현재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취득돼서 새로 업데이트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같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 좀 더 설계 다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를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재료 특성 시험에 따라서 그게 어떤 라이프 컨심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떤 재료의 어떤 전달되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가이드를 드리고 그 모든 데이터는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유하기로. 저희가 계약서 쓸 때. 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구 그 재료 실험들 저희가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뭐 실험한다고 하면은 뭐 위에 분들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저는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거는 지금 건드려지지 않을 정도로 좀 잘 세팅이 됐다고 보긴 하는데 뭐 재료를 구분하는 문제나 더 많은 데이터, 새로 추가된 데이터들을 확보를 저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서 거기는 계속 하고 이제 한 발전소에서 유사한 일을 가지고 한 건 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한 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발전소가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 포함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 한 10개만 하면 5억이거든요. 5억이고 이게 뭐 쌓이면 무시 못하는데 저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보다 그때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싸게 했습니다. 싸게. 네. 싸게 했지만 AI 프렌즈 운영진 밥은 한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돈은 아직 못 받았지만 아니, 안 그래도 왜 물어봤냐면은 기술료 받았으면은 소고기 한번 싸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아직 못 기대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고요. 에이. 이런 그 재료의 미세 구조 사진 가지고 물성치 예측하는 게 좀 핫한 것 같아요. 뭐 저희 분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해결료 근처에 뭐 이렇게 수소 취하돼 가지고 그거 완전히 적합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수소 예, 취하. 조직이 뭔가 이렇게 크랙 같은 게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물성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예측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맞아요. 재료 쪽에서 되게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딥러닝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고온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오는 서비스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서비스 현장에서 레플리카하는 것들은 그 서비스에 대해 사람이 한 영역보다 더 잘한다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에 딱 들었던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유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오는 서비스의 대체냐,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고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치화에 의해 가지고 인브리트먼트 같은 어떤 조직이 변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계속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쓰면 되긴 하는데 그 문제에 딱 접근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아예 미세 조직에 대해서 그 약간의 어떤 보이드의 어떤 그로스 시뮬레이션이나 미세 조직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형태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서비스 대체는 이걸 쓰는 게 맞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약간 말씀드리는 와중에 생각이 났던 게 아까 제가 하나의 어떤 포인트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 10개, 5개를 같이 찍거든요. 그게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쌓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냈던 특허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시간에 대해서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게 이제 쌓이잖아요.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그러면 지금까지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를 예측하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써놨습니다. 예. 예측하는 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수소 엠브리튼 문제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 원자력 쪽은 상당히 핫한 이슈라서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어벤져스가 일단 계시기 때문에. 예, 어벤져스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뭐 데이터셋이 문제죠. 보면 지금 소재 안 그래도 핫하니까 지금 정부 과제들 보면은 돈 엄청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소재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아까 그 AI 프렌즈 카톡에서 어느 분 여쭤봤었어요. 제가 정확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파이썬 이용해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뭐 딥러닝 모델 구축했을 경우에 특허를 어떻게 낼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질문 제가 받던 것 같긴 한데 제 어떤 청구항에서 가장 핫한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한 미세 조직 하나 가지고 학습 데이터 엄청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조직 보통 데이터셋 엄청 많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언서티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재료 실험, 인장 실험 10번 해도 10번 데이터가 다 다른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 딱 하나만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미세 조직을 가지고 딥러닝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피클링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파워풀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보면 그 배터리 같은 게 SOC 차지 그러니까 성능에 관련된 게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성능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게 화학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열화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거 말고 어떤 기계재력인 어떤 특성 변화들까지도 같이 좀 아우르는 형태. 어떤 분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딥러닝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딥러닝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무조건 딥러닝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 네. 작년만 해도 이게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뭘 가지고 대회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이제 뭐 1년 지나니까 문제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대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예. 이게 프렌즈 차원에서도 보니까는 또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배터리 계속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좀 그 용처가 작아서 그나마 한정되는데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제 아마 요 요구사항이 좀 파인한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는 게 요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관심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리신글 보면은 뭐 SOH 되게 그 배터리 관련된 여러 예측 모델, 예측 논문들은 다 SOH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열화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증기터빈, 보일러, 가스터빈 그다음 몇 가지 전력 설비에 대해서 어떤 수명 예측하는 기준들이나 알고리즘들을 이제 만드는 경험에서 봤을 경우에는 95% 정확도냐, 93% 정확도냐 보다는 어느 정도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확도의 바운드 정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열화 모델 좀 너무 복잡하게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논문을 연구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언서튼티를 좀 정의하고 나서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튜닝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예. 복잡한 모델 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배터리 셋에 대해서 실험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 어떤 이런 조건의 배터리에 어떻게 학습한 걸 이렇게 전이를 시킬 거냐 뭐 이런 문제들 뭐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딥러닝 AI의 영역인지는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다른 조건에서 다른 상태에서 실험이 되고 어떤 열화가 되는 데이터 셋들이 다 도처에 있을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노멀라이징 시켜가지고 하나의 어떤 도메인 안에서 타임 도메인에 딱 녹여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하면 사실 딥러닝 안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얕고 넓어가지고 얕고 넓게 말씀드렸고요. 네. 죄송합니다. 또 전문가들 계실 텐데. 호수인 줄 알았더니 바다 같으세요, 바다. 얕습니다. 접시. 네, 접시. 접시입니다. 접시.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딥러닝이 아니고 공학 쪽에서도 예, 맞아요. 뭐든지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덕트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은 전체 그 보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딥러닝에서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콜앱 같은 데서 모델 돌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서비스에서 돌아가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 마찬가지인데 실시간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센서의 데이터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원하는 어떤 저희는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데이터들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학습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연결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의 모델이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 뭐 순차적으로 뭐 학습하는 것들 이게 좀 다른 설계다 보니까 그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현장 상황도 원하는 대로 이게 좀 핸들링하기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 문제를 누군가 한다 아니면 내가 다시 한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좀 방향을 딱 좀 서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되겠다. 네. 그리고 뭘 네.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입 러닝이잖아요. 직접 못하지만 입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논문 쓰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연구소 가서 구름에서 뭔가 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 뭔가 시야가 되게 넓어진 느낌이고, 그리고 전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더라고요. 뭐 일하기 전에.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게 그 기계공학, 저 이거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과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세상이 사실은 이제 기계공학이 시스템공학에 가까운 것 같아. 옛날에는 그게 우리가 그 주로 되는 어떤 대상이 기계였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라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계 구조보다 이제 어떤 더 넓은 범위를 하는 것 같아요. 기계공학이란 곳에서 지금 연구하는 분야들 보면은 그래서 좀 오히려 이런 시스템공학 쪽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그럼 산업공학을 교수님께서 화내세요. 그러니까 산업공학? 산업과학과는 뭐 하라고. 산업공학은 약간 산업 좀 다른 것 같아요. 산업공학하고 예전에는 이제 기계공학 하면은 딱 컴포넌트 하나잖아요. 이렇게 뭐 그 엔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의 어떤 대상물 자체가 이제 기계로 부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대상인데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가지고 이게 기계라는 범위에 넣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역학공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공학, 역학공학이다. 힘을 다루는 학문이다. 저희는 데이터의 힘까지도 다루는 거니까 역학공학과 맞죠. 데이터의 힘까지도 다룬다. 저희가 AI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이제 이주영 박사님이랑 몇몇 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문제와 이런 문제를 딱 연결하는 것들은 설계하고 고민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코딩 하시는 분들 엄청 잘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코딩을 잘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딱 가능한 범위까지 이해, 이쪽 영역에서 또 문제 이걸 좀 딱 잘 설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독려하는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 네. 끝까지 못 가더라도 예, 그거에 대해서 서로 약간 컨트리뷰션들을 좀 높여주고 그거에 대해 좀 같이 더 고민해보고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 설계하는 것들이 AI 프렌즈에서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꼭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우리가 질문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AI 프렌즈 멤버십 행사는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쳐서 또 스냅샷 한번 누가 찍으시나요? 저희 네 이제 일단 방송은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마치고 네. 저희끼리 또 약간 얘기 좀 더 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아무튼 오늘 좋은 세미나 해주신 최우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